호화롭고 고독한 저택에서 한 억만장자가 자신의 발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은 한 가난한 소녀가 그의 대문에 나타나 당신의 다리가 나았어요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바뀌었다. 믿을 수 없어. 그는 자신의 확신을 뒤흔들고 그를 산속에 잊혀진 마을로 이끄는 미스터리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걸을 수 있는 기회였다. 오후의 태양이 서울 청담동의 호화로운 저택 정원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다. 세심하게 계획된 침묵이 공중에 감돌았고 정해진 시간에 완벽한 잔디에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그 궁전 안에서 이지훈은 마치 수족관을 들여다보듯 방탄창을 통해 세상을 관찰했다. 45세 이지훈은 디지털 보안 소프트웨어, 한국 시장을 혁신한 기술 제국인 지훈 테크놀로지스의 설립자이자 CEO였다. 그의 재산은 수십억으로 추정되었고 그의 이름은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그의 정신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로 숭배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 중 어느 것도 그가 바라라의 땅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지훈은 태어날 때부터 뇌와 다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희귀신경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것을 선천성 적인장성 선택적 마비라고 불렀다. 이 전문 용어는 일상생활의 현실로 번역하면 그가 결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전동 휠체어는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키보드와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의 민첩한 손처럼 그의 몸의 일부였다. 10년 넘게 그의 비서로 일해온 김미나가 레몬밤차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매일 그랬듯이 정확히 4시 30분이었다. 이지훈 씨 분기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를 10.8% 초과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협탁 위에 있는 크리스털 받침대 중앙에 정확히 놓으며 알렸다. 이지훈은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협상은요, 지시하신 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장님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른 소식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삶의 모든 면모가 그러했듯이 김미나는 망설였다. 거의 10년간의 업무를 통해 그녀는 상사가 진정으로 현재 집중하는 순간과 지금처럼 그저 존재하는 순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 그는 짙은 갈색 눈으로 도시의 지평선을 응시하며 결코 인정하지 않는 멜랑콜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박선우 박사님이 베를린의 그 실험적인 치료법에 대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이지훈은 마침내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찾아온 다른 237명의 의사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해주세요. 관심에는 감사하지만 보장 없는 치료법의 실험 대상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 연습된 거짓말이었다. 진실은 이지훈이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가장 정통적인 치료법부터 첨단 연구실의 실험적인 시술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경학, 재생의학, 줄기세포 치료, 심지어 대체의학 전문가들까지 찾아다녔다. 항상 철저한 비밀리에 기밀 유지 협약으로 보호받으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매번의 실패는 그에게 쓰디쓴 회의론, 희망에 대한 갑옷을 굳건히 했다. 원하시는 대로요. 김미나는 그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그의 무뚝뚝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새로운 인수 계약서의 사장님의 디지털 서명이 오늘 오후까지 필요합니다. 1시간 안에 준비될 겁니다. 그는 도시를 다시 응시하며 확신했다. 김미나는 조용히 나갔고 그는 다시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졌다. 그때까지 그의 스마트워치에서 보안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는 외부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저택 정문에서 심상치 않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지훈은 줌을 조절했고 그를 궁금하게 만든 것을 보았다. 한 아이였다. 대략 10살 정도의 소녀가 경비원들과 격렬하게 논쟁하며 단호하게 본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단순하고 낡은 옷은 호화로운 환경과 대조를 이루었고 맨발은 흠없는 포장도로에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이지훈은 카메라 오디오를 활성화했다. 이지훈 씨와 이야기해야 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단호했고
거의 권위적이었다. 그의 다리요. 그의 다리에 대해 알아요. 다리가 나았어요. 경비원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에 분명히 당황하며 부드럽게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했다. 아가씨, 들어갈 수 없어요.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한 명이 억지로 인내하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분은 알아야 해요. 제가 봤어요. 그분의 다리는 나았어요. 그분은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소녀는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고 몸부림쳤다. 이지우는 등골을 따라 기묘한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적 감각이었다. 이 장면은 그저 또 다른 기이한 에피소드일 뿐이어야 했다. 아마도 아이를 감성적인 미끼로 사용하는 정교한 사기극일 것이다. 그의 상황을 이용하여 돈이나 관심을 얻으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그를 깊이 동요시켰다. 그의 세심하게 계획된 삶에서는 드문 일이었지만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인터폰을 작동시켰다. 그 아이를 서재로 데려오세요. 그는 경비대장의 놀라움 속에서 명령했다. 사장님,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를 보냈는지 그 아이가 실제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지훈은 논쟁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말을 잘랐다. 회의에서 무익한 논쟁을 끝내야 할 때 사용하던 그 어조였다. 20분 후 마호가니와 참나무로 된 서재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희귀본과 초판으로 가득 찬 책장과 함께 그 역사상 가장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눈을 크게 뜨고 책 크리스털 샹들리에 이탈리아 가죽 안락 의자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는 대충 묶은 꼬리 모양이었고 둥근 얼굴에는 코 주위에 미묘한 주근깨가 있었다. 이지우는 방 반대편 꺼진 벽난로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많은 사치에 직면한 가난한 아이에게서 기대할 만한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현혹이 없었고 오직 진정한 호기심과 그 이상의 어떤 것, 마치 정확히 그것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듯한 일종의 인식이 있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마침내 물었당. 소미요. 소녀가 대답하며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소미요. 소미야, 몇 살이니? 10살이요. 소미야, 경비원들이 네가 내 대문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어. 그건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이란다. 알겠니? 소녀는 그렇게 어린 나이의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예의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지훈 씨. 전에 3번이나 와서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들은 제 쪽지 한 장도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이지훈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떴다. 그는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할 참이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내 집에 침입해서 나에게 말해야 했니? 소미는 2걸음 앞으로 다가섰고 이지훈은 그녀의 맨발이 페르시아 양탄자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렇게 어린 얼굴에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진지함으로 그를 응시했다. 당신의 다리가 나았어요. 이지훈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내 다리는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 소미야. 내 병에는 치료법이 없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제가 봤어요. 그녀는 휠체어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까지 더 가까이 다가서며 주장했다. 사장님이 걷는 걸 봤어요. 여러 번, 항상 같은 꿈에서요. 사장님은 노란 꽃이 가득한 들판을 걷고 있었고 웃고 있었어요. 지금 사장님이 지으려고 하는 이런 작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눈까지 닿는 진짜 미소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서재에 흘렀다. 이지훈은 소녀의 얼굴을 살폈다. 거짓말이나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누가 너를 여기로 보냈니, 소미야? 기자니? 경쟁사 직원이야. 소미는 혼란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도 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와야 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았어?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어디 사는지 누가 모르나요? 이지훈 씨.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지훈은 휠체어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가 진정으로 궁금할 때 하는 습관이었다. 그럼 돈을 요구하러 왔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겠지. 소미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녀는 팔짱을 꼈다. 저는 사장님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사장님의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걸 말해줘야 했기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믿어야 해요.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거니? 어떤 것들은 진실이 되기 위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소미는 팔짱을 풀고
허락도 없이 휠체어의 지지대를 만졌다. 사장님은 밤에 다리에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으시죠. 그리고 가끔 해변에서 맨발로 모래 위를 달리는 꿈을 꾸시죠. 그리고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달팽이처럼 생긴 나선형 계단을 올라 맨 위에 도착하면 아래 도시 전체가 보이는 꿈이요. 이지훈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누구와도 공유한 적 없는 친밀한 세부사항 감각 꿈이었다. 수년 동안 그의 치료사들에게조차 말한 적 없는 것들이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비서인 김민아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떻게 그걸 아니?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소미는 달콤하면서도 슬픈 미소를 동시에 지었다. 사장님의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저는 뭔가를 봐요, 이지훈 씨. 저희 할머니는 그걸 재능이라고 하시지만 가끔은 책임감처럼 느껴져요. 사업가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평생 동안 온갖 종류의 예언가, 초능력자, 사기꾼들을 만나왔다. 이 아이는 그저 또 한 명일 뿐이었다. 비록 유난히 어리고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소미야, 내 걱정에는 감사하지만 지금은 저를 믿지 않으시죠? 그녀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믿게 될 거예요. 사장님의 다리가 곧 움직일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경련일 거예요. 사장님은 착각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오른쪽 무릎에 이상한 온기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어느 밤 사장님은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꿈꿀 거예요. 이지훈은 갑자기 지쳤다. 그 터무니없는 대화가 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내보낼까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춰 세웠다. 소미야, 너는 어디 사니? 태백산맥의 샘골마을이라는 곳에 살아요. 작은 마을이라 지도에도 잘 안 나와요. 부모님은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아시니? 소녀는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는 아세요? 아빠는 그녀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 망설였다. 아빠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저에게 꿈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논리를 거스르고 그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가 언급한 할머니는 어떤 종류의 치유사니? 소미의 눈이 반짝였다. 순자 할머니요. 할머니는 모든 약초와 모든 옛날 기도를 아세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만나러 멀리서 와요. 대도시 의사들도 할머니에게 배우러 왔어요. 이지훈은 휠체어의 조작기를 작동시켜 몇 센티미터 뒤로 물러났다.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제스처였다. 소미야, 내 운전색에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할게. 늦어지고 있어서. 사장님은 그곳에 오실 거예요. 그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알리듯 확신에 차서 말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사장님은 샘골 마을에 가야 할 거예요. 할머니께 손님 방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어조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지훈은 거의 믿을 뻔했다. 나는 어디로도 여행할 계획이 없어. 그는 딱 잘라 대답했다. 소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수수께끼 같은 미소였다. 계획은 바뀌는 법이에요, 이지훈 씨. 삶은 스프레드시트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때 김민아가 서재로 들어왔다. 상사가 낯선 아이와 단둘이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다. 이지훈 씨, 서류는...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손님은 이제 막 떠날 참입니다. 그는 방에 이상하게도 안도하며 대답했다. 김민아 씨,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샘골 마을에 어떻게 가죠? 그는 망설이며 소미를 돌아보았다. 정선이라는 도시를 지나 산길을 따라가세요. 커다란 노란 개나리 나무가 있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비포장도로로 40분 정도 더 가면 도착해요.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색에 전체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잘 도착하도록 확인해주세요. 소미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참았다. 대신 그녀는 작고 섬세한 손을 이지훈에게 내밀었다. 그는 잠시 그 공식적인 제스처에 놀라 그녀를 응시한 후 짧게 악수를 했다. 곧 뵙겠습니다. 이지훈 씨, 그녀는 미래를 아는 사람처럼 확신에 차서 말했다. 김민아와 함께 서재를 나서는 소미를 보면서 이지훈은 이곳에서 어떤 종류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혼자가 되면 한소미와 그 신비한 샘골 마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을 사실은
짧은 악수 동안 발가락 끝에 이상한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훈은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불안하게 잠들었고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장소에 대한 생생한 꿈에 시달렸다. 푸른 산, 맑은 강,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축축한 잔디 위 맨발의 자신. 그는 여러 번 눈을 깜빡이며 망막에 새겨진 듯한 이미지를 떨쳐내려 했다. 아침 일과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그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측면을 돌보는 팀에 의해 군사적인 정확성으로 실행되었다. 75대 클래식으로 정확히 맞춰 제공되는 커피, 그의 관심사에 따라 미리 걸러진 금융 뉴스, 일기예보와 당일 약속에 맞춰 선택된 옷.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뭔가 달랐다. 마치 잘 기름칠된 그의 존재라는 기계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았다. 최준영 씨, 그가 개인 비서에게 매일 약을 정리하면서 불렀다. 은밀한 조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지훈을 15년 넘게 모셔온 50대 초반의 신중한 남자 최준영은 주의 깊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네 사장님, 태백산맥 지역의 샘골 마을이라는 곳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씨 가족에 대해서도요. 특히 한솜이라는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 순자 할머니라는 분에 대해서요. 최준영이 그 요청을 이상하게 생각했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다. 조사에서 특정 부분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이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들이 정당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떤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 소송 또는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신중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비 정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평소와 같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지나갔다. 유럽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새로운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분석, 분기별 실적 보고서 검토. 그러나 이지훈의 집중력은 보통 흔들리지 않았지만 몇 분마다 흔들렸다. 그의 호화로운 서재에 맨발로 서 있던 소녀의 이미지가 그의 생각을 침범했다. 당신의 다리가 나았어요. 그녀는 그 터무니없는 확신으로 말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그가 누구와도 공유한 적 없는 가장 사적인 꿈들을 묘사했다. 우연의 일치인가? 정교하게 계획된 조사인가? 아니면 그의 합리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다른 무엇인가? 전고 거의 먹지 않은 점심을 먹던 중 이지훈은 오른쪽 발에 가려움을 느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의 포크는 공중에 멈췄고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 감각을 재현하려고 발에 강렬하게 집중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착각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새로운 결의로 식사를 재개했다. 오후 6시 42분, 최준영이 그의 개인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요청하신 정보가 있습니다. 이지훈은 맞은편 안락 의자를 가리켰다. 무엇을 알아냈는지 말해 보십시오. 샘골 마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서울에서 약 180km 떨어진 태백산맥에 자리 잡은 작은 농촌 공동체입니다. 인구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되며 경제는 주로 가족 농업과 수공예품에 기반을 둡니다. 많은 공식 지도에는 마을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씨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준영이 계속했다. 32세의 미혼모 한미경 씨를 확인했습니다. 마을 유일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 10세의 한솜이 양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72세의 김순자 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순자 할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순자 할머니에 대해 또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최준영은 자신의 메모를 확인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불법 활동이나 사기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국 전통의학 및 민족식물학 지식에 대한 몇몇 학술 논문에서 언급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원들이 태백산맥의 약초에 대한 그녀의 지식을 기록하기 위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이지훈은 진정으로 놀라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그녀에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녀는 기존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질병 치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에 대한 불만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결과입니까? 다양합니다.
만성 통증 완화부터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사례의 증상 완화까지, 물론 과학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일관된 증언들이 있습니다. 최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조사를 더 심층적으로 진행할까요? 이지훈은 잠시 그 질문을 숙고했다. 네, 그 치유 사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소미가 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회피적인 태도였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최준영이 물러나자 이지훈은 휠체어를 창문으로 돌려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점철된 서울이 어둠 속으로 잠기는 것을 바라보았다. 데이터 분석과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된 그의 마음은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의 일부, 즉 수년간의 의학적 실망으로 단련된 회의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은 그가 미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다른 부분, 어린 시절에 거의 잊혀진 목소리는 그의 의사들과 그의 완벽한 논리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는 생각에 너무 깊이 잠겨 김미나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이지훈은 궁금해하며 돌아섰다. 그의 비서는 탁자 위에 작은 물건을 놓았고 그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학 모양으로 완벽하게 접힌 종이 접기였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장님께서 어제 입으셨던 재킷 안주머니에서요. 세탁소에 보내기 전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조심스럽게 섬세한 종이 물건을 집어들었다. 소미가 그것을 만들거나 그의 재킷에 넣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종이 접기를 천천히 펴고 아이의 글씨지만 놀랍도록 선명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사장님 발에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면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치료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소미, 등골에 한기가 흘렀다. 그녀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특정한 감각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이지훈 씨? 김미나가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그는 재빨리 종이를 접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도 좋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이지훈은 손가락 사이에서 종이를 돌리며 이상하게도 취약하다고 느꼈다. 그 우연의 일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었다. 그는 쪽지를 개인 서랍에 넣어두고 답해야 할 이메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3일이 지나도 이지훈은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재무보고서, 모든 이사회 회의, 모든 전략적 결정은 그 소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이상하리만큼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나흘째 오후, 최준영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소미 양의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사장님. 한동현 씨는 5년 전 마을로 가는 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커피 생산물을 운반하는 트럭을 운전하던 중 목격자들에 따르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전복되었고 그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지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정보를 흡수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귀인된 치유 사례들에 대해서는요. 지난 10년간 최소 17건의 일관된 보고서를 문서화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던 수원 출신의 여성입니다. 샘골 마을에서 3개월 후 그녀는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또한 희귀한 형태의 간질을 앓던 소년의 경우도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치료 후 발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저와 같은 신경학적 질환과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까? 최준영은 망설였다. 한 건 있습니다. 사고 후 다리 움직임을 잃은 22세의 젊은 여성입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와 6개월을 보낸 후 목발의 도움을 받아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전후 의료 기록과 그녀의 진행 상황을 문서화한 비디오를 찾았습니다. 의사들 자신도 그 사례를 설명할 수 없는 회복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지훈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대체 설명을 찾으려 했다. 플라세보 효과, 초기 오진, 자발적 완화, 의학 문헌에 잘 문서화된 현상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어떤 것,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여겼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준영 씨, 2주 후로 여행을 준비하세요. 조용하게, 소문 없이 그곳을 직접 방문하고 싶습니다. 비서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전문성이 통제력을 되찾기까지 단지 한순간만 지속되었다. 특별한 숙소를 마련해야 할까요, 사장님? 언니요. 그곳의 삶이 어떤지 수정이나 편의 없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서 실험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김민아 씨와 최준영 씨만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최준영이 여행 세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물러나자 이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뒤섞임을 느꼈다. 회의론, 희망, 두려움, 호기심. 오랫동안 그의 실용적이고 계산된 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들이었다. 그날 밤 그의 필요에 맞게 세심하게 개조된 방에서 이지훈은 잠들기 어려웠다. 그의 마음은 소미와의 만남의 모든 세부 사항, 종이 접기에 접힌 메시지의 모든 단어, 최준영이 발견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되새겼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그는 다시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꿈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달랐다. 그는 강둑에 서 있었고 물이 그의 발 위로 흐르고 있었으며 아이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그를 불렀다. 이리 오세요, 이지훈 씨. 첫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얼굴에 축축한 감각이 있었다. 그는 얼굴에 손을 얹고 놀랍게도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마침내 받아들였던 청소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음, 2주는 신중한 준비로 채워졌다. 이지훈은 일정을 재조정하고 책임을 위임하고 부자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자세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그의 통제적인 면모는 그가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그는 샘골 마을과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전통 의학에 대해 집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지역이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약 연구원들의 관심을 끈 토종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일부 지역 허브에서 한겸증 및 신경보호 특성을 시사하는 예비 연구를 찾았다. 더 많이 읽을수록 그는 최소한 순자 할머니에게 귀인된 일부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마도 현대 과학에 아직 분류되지 않은 어떤 활성 화합물일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설명이었고 그가 이 믿을 수 없는 여정에 착수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여행 전날, 이지훈은 자신의 제국이 부재 중에도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모든 것이 항상 그랬듯이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신뢰하는 비서들 외에는 아무도 그가 실제로 어디로 갈지 몰랐다. 기업 세계는 그가 스위스의 고급 병원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알리바이였다. 노트북을 닫으면서 그는 오른쪽 다리 전체,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 강렬한 저릿저릿한 느낌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렬해서 그는 놀란 소리를 냈다. 그는 그 감각을 자발적으로 재현하려고 집중했지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할 수 없었다. 그 감각은 파도처럼 왔다 사라지며 기억과 피할 수 없는 질문만을 남겼다. 만약 사실이라면 도로는 아침 안개에 덮인 산들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졌고 이지훈이 아는 문명에서 점점 멀어졌다. 최준영이 운전하는 개조된 SUV는 점차 악화되는 아스팔트 위를 힘겹게 나아갔고 결국 비포장도로로 변했다. 매번 덜컹거릴 때마다 이지훈은 아마도 또 다른 실망이 될 것을 쫓아 이곳에 있다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미가 말했던 갈림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최준영이 이미 신호가 끊기기 시작한 GPS를 확인하며 알렸다. 그 노란 개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지훈은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변해가는 풍경을 관찰했다. 고급 주택 단지와 주말 별장들은 수킬로미터 뒤로 사라지고 작은 농장, 가파른 비탈의 커피 농장, 그리고 가끔씩 보존된 숲지대가 나타났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다른 향기를 풍겼다. 젖은 흙, 빽빽한 식물, 오염 없는 공기였다. 그들은 소미가 묘사한 대로 정확히 갈림길에 도착했다. 거대한 노란 개나리 나무가 황금빛 수호자처럼 솟아있었고 그 꽃들은 줄기 주위에 반짝이는 양탄자를 형성했다. 최준영은 오른쪽으로 꺾어
더욱 험난한 길로 들어섰고 사야륜 구동 SUV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이지훈이 좌석을 꽉 잡게 만든 특히 심한 덜컹거림 후에 최준영이 물었다. 돌아가서 좀 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거의 4시간에 걸친 여행의 피로를 느꼈다. 그의 존재의 일부는 필사적으로 내라고 말하고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다리에 느껴지는 저릿저릿한 느낌, 소미의 말, 점점 더 생생해지는 꿈의 기억이 그를 막았다. 계속하세요. 그는 새로운 결의로 눈을 뜨며 명령했다. 거의 40분. 더 차량과 탑승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여정 끝에 샘골 마을이 마침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다른 한국으로 가는 문을 통과한 것 같았다. 이지훈은 그의 모든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곳이었다. 마을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원형 극장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은 집들이 흙벽과 흙 지붕으로 되어 있었고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맑은 시냇물을 따라 유기적으로 퍼져 있었다. 작은 밭의 작물들이 과일나무와 무성한 정원과 어우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고 바구니를 나르고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미처럼 맨발로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상업 중심지라고 부를 만한 건물은 하나도 없었고 단지 소박한 교회, 작은 시장, 학교, 그리고 지역 보건소가 있는 중앙광장이 있을 뿐이었다.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군요. 이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는 시골의 빈민가와 비슷한 것을 상상했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하지만 구조적이고 깨끗하며 나름대로 번영하는 공동체였다. 그들의 도착은 눈에 띄지 않았다. 고급 SUV는 비포장 도로에 먼지로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는 분명히 이질적이었다.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돌아보았고 일부는 전형적인 시골의 환대로 손을 흔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특이한 구경거리를 지켜보았다.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사장님? 이지훈은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순자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하려던 참에 익숙한 모습이 차량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소미는 같은 곱슬머리와 맨발로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그가 올 것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듯 승리감에 빛나고 있었다. 저기요. 이지훈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최준영은 중앙광장 근처에 주차했고 즉시 작은 무리의 주민들이 다가왔다. 호기심이 많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소미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고 그녀의 큰 눈은 이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정말 오셨네요. 그녀는 마치 중요한 내기를 이긴 것처럼 외쳤다. 오실 줄 알았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지훈은 소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 소미야. 우리가 오늘 도착할 줄 어떻게 알았니? 꿈을 꿨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간단히 대답했다. 가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지훈은 최준영과 눈을 마주쳤다. 최준영은 이미 차 밖으로 나와 특수 휠체어를 어떻게 내릴지 확인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러 다가왔다. 이지훈은 즉시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 때문에 관찰당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자신의 장애 때문에 관찰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와드릴까요? 굳은 살 박힌 손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중년 남자가 제안했다. 저는 이성민입니다. 이곳 샘골 마을의 건축업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이지훈이 거절하기도 전에 소미가 끼어들었다. 성민 아저씨, 이지훈 씨는 할머니 댁에 머무실 거예요. 그분 짐을 그곳까지 옮기는 것을 도와주셔야 해요. 물론이지, 얘야. 짐을 많이 가져오셨나요? 그는 이지훈에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물었다. 필수품만요. 이지훈은 긴장하며 대답했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했다.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성민과 다른 두 주민의 도움으로 이지훈은 휠체어로 옮겨졌고 그의 짐은 내려졌다. 소미는 작은 행렬을 마을을 가로질러 안내했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지훈을 비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이분은 대도시에서 오신 이지훈 씨예요. 순자 할머니 댁에 잠시 머무실 거예요. 그 소식은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이지훈은 순자 할머니의 이름이 그 공동체에서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유사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지훈의 휠체어에게는 도전이었다. 가장 최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돌과 가끔 나타나는 뿌리가 있는 불규칙한 지형은 그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기술을 사용해야 했다. 이성민은 그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지훈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가 이 일을 할 것이라면 적어도 그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할 것이었다. 거의 10분 동안 걸은 후 그들은 다른 집들과는 다른 집에 도착했다. 구조는 똑같이 단순했지만 더 컸고 수십 개의 식물들이 잘 정리된 화단에서 자라는 넓은 정원이 있었다. 넓은 베란다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지훈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없는 허브, 꽃, 그리고 무언가가 섞인 독특한 향기가 공중에 감돌았다. 베란다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는 즉시 이지훈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녀의 신체적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회색 머리를 묶은 상투, 깊은 주름으로 표시된 갈색 피부, 작지만 꼿꼿한 몸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겉모습 너머를 보는 듯한 어둡고 생기 넘치는 눈빛은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는 듯했다. 할머니, 그분이 오셨어요. 이지훈 씨가 정말 오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소미는 그 계단을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민첩하게 베란다 계단을 오르며 외쳤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조각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주의 깊게 이지훈을 살폈다. 마치 그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모든 방어막이 그녀에게는 투명한 것처럼 그를 노출된 기분으로 만들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지훈 씨. 그녀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행이 길었죠? 이리 오세요. 길의 피로를 풀어줄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지훈은 정원과 베란다를 분리하는 계단을 응시했다. 그의 휠체어에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이성민과 다른 남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잠시만요, 이지훈 씨. 저희가 올라가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지훈은 수치심과 좌절감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모든 비용을 들여 피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물건처럼 옮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 하지만 대안은 없었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들은 능숙함을 암시하는 효율성으로 그의 휠체어를 내 모퉁이에서 들어올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베란다에 오르자 이지훈은 놀랍도록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발견했다. 바닥은 매끄러웠고 문은 넓었으며 휠체어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놀란 눈빛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사장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집을 개조했습니다. 이성민 씨가 지난 며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 정보는 이지훈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기억해냈다. 소미가 그의 도착을 꿈꿨다는 것을. 이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며 공식적으로 말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손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죠. 순자 할머니는 그에게 집 안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대답했다. 내부는 단순했지만 아늑했다. 손으로 만든 나무 가구들, 일부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공간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흑색으로 칠해진 벽에는 오래된 사진, 아이들이 그린 그림 많은 그림에 소미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식물과 약초 지도로 보이는 것들이 걸려 있었다. 큰 식탁이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적어도 10명은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의자가 있었다. 소미야, 이지훈 씨가 머무실 곳을 보여드려라. 최준영 씨, 짐은 손님 방에 두시고 나서 저희와 차 한잔하러 오세요. 이지훈은 순자 할머니가 상황을 통제하는 자연스러움에 감탄했다. 마치 대도시에서 온 하반신 마비, 억만장자를 맞이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소미는 자랑스러움에 빛나는 얼굴로 짧은 복도를 따라 집 뒤편의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이 방은 사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며 설명했다. 할머니가 1층이어야 하고 문이 넓고 양탄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방은 단순했지만 이지훈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침대는 휠체어에서 옮겨가기 쉬운 높이였고 딸린 욕실에는 최근에 설치된 안전바가 있었으며 모든 가구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이지훈은 그 배려의 표현에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꼈다.
개조된 저택을 벗어날 때마다 그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 접근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고급 호텔에서조차 여기 산속의 이 단순한 집에서 누군가는 그의 특정 필요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었다. 마음에 드세요? 소미는 그의 승인을 갈망하며 물었다. 완벽해. 그는 자신의 진심에 놀라 대답했다. 고마워, 소미야. 소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나중에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짐을 풀기 위해 혼자 남겨진 이지훈은 잠시 취약한 상태를 허락했다. 그는 지쳐 있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여행뿐만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감정적 혼란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안전하고 통제된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불가능한 치유에 대한 아이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걸까?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동작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침대로 옮겨가 놀랍도록 편안한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잠시 눈을 감고 쉬려다가 거의 즉시 잠이 들었다. 그는 노란 꽃이 가득한 들판을 꿈꿨다. 잠에서 깨어나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뀌어 시간이 흘렀음을 알렸다. 그는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최근의 사건들이 다시 기억났다. 그는 샘골마을 순자 할머니의 집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몸을 추스르고 다시 휠체어로 옮겨갔다. 집의 침묵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들로 깨졌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 순자 할머니가 장작 스토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소미는 근처 식탁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다. 아, 깨셨군요. 순자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기분은 좀 나아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전히 궁금해하며 대답했다. 얼마나 잤습니까? 3시간쯤요. 몸이 쉴 필요가 있었어요. 최준영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님의 비서는 마을 입구에 있는 박정숙 할머니의 여관에 머무르러 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와서 사장님께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정보는 이지훈을 놀라게 했다. 그가 여기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돌아섰다. 그 침투적인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이지훈 씨는 개인적인 여정을 위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혼자서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훈의 마음속에서 내부 경보가 울렸다. 그는 낯선 곳에 혼자 있었고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그의 평생은 정확히 이런 종류의 상황을 피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걱정 마세요. 노인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계속 말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있고 최준영 씨는 정말 필요하시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말없이 대화를 지켜보던 소미는 신선한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사장님은 최준영 씨가 필요 없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모든 것이 달라요. 이지훈은 물을 받아 마시며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의아해했다. 그러나 그때 적절한 알림처럼 그는 왼쪽 다리에 강렬한 저릿저릿한 느낌을 느꼈다. 이전에 어떤 감각도 느껴본 적 없는 다리였다. 느꼈죠? 순자 할머니는 그의 표정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물었다. 샘골 마을이 사장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지훈은 방금 경험한 물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이제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내일 아침 식사 후에 첫 번째 세션을 가질 겁니다. 세션이요? 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른 길을 시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지훈 씨. 3개월, 사장님의 인생에서 3개월을 제 지시를 따르고 샘골 마을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이지훈은 그 제안의 무게를 느꼈다. 3개월은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다. 그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를 생각했었다. 그의 회사, 그의 프로젝트, 그의 세심하게 구조화된 모든 삶, 3개월은 불가능합니다. 저에게는 책임이 있고 관리해야 할 회사가 있고 단순히 사장님의 제국은 3개월 동안 사장님 없이도 살아남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랍도록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 살아남지 못한다면 아마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솔직한 대답은 이지훈을 잠시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반박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선택은 사장님의 몫입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통제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처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에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사장님은 다음 단계를 결정할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소미는 할머니와 이지훈 사이를 번갈아 보며 주의 깊은 눈으로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 3개월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저항했지만 부인할 수 없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우리는 함께 일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몸, 마음, 정신을 단순히 다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지훈 씨,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사장님의 일부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부엌을 가득 채운 허브 향을 느꼈다. 그의 합리적인 측면은 그것이 미친 짓이며 즉시 서울로 돌아가서 이 모든 환상을 잊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다리에 느껴지는 저릿저릿한 느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감각은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유혹적인 알림처럼 지속되었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톱으로 돌아섰다. 그것이 공정합니다. 오늘 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저에게 답을 주세요. 소미는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10살이라는 나이를 훨씬 넘어선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사장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샘골 마을에서의 첫 주는 이지훈에게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었다. 머무르기로 결정한 후 의심과 다리의 이상하고 지속적인 감각으로 가득 찬 불면의 밤을 보낸 후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일과는 그가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 새벽 5시 반이면 수탉 소리와 집안의 움직임이 그를 깨웠다. 순자 할머니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일어나 장작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온 집안의 향기를 풍기는 진한 커피를 준비했다. 소미는 그 직후 깨어나 그 시간에도 활기차고 수다스러웠다. 잘 주무셨어요? 무슨 꿈 꾸셨어요? 그녀는 아직 따뜻한 집에서 만든 빵을 식탁에 놓으면서 매일 묻는 질문이었다. 순자 할머니와의 첫 세션은 당황스러웠다. 이지훈은 전통적인 의학 상담과 비슷한 것을 기대했다. 임상 질문, 검사, 어쩌면 어떤 종류의 구조화된 대체 요법. 대신 할머니는 그를 집 뒤편의 넓은 들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뒤틀린 줄기를 가진 큰 나무가 넉넉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장미색 느티나무입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인사하듯 줄기를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SDC last year. 300년이 넘었어요. 우리 중 누구보다 훨씬 전에 여기에 있었고 우리 모두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인상적인 나무군요. 이지훈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제 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즐거움으로 빛나는 듯했다. 돈도원의 트윗세빈 비스카이사. 인내는 결코 사장님의 미덕이 아니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느끼고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침 세션은 나무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에게 호흡 및 시각화 운동을 지도했다. 빠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기대했던 이지훈은 그러한 활동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의 불안한 마음은 끊임없이 회사 문제, 답해야 할 이메일, 낭비하는 시간으로 넘어갔다. 사장님의 머리는 서울에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셋째 날에 말했다. 둘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면 어떤 진전도 불가능할 겁니다. 오후는 더 물리적인 치료에 전념했다. 순자 할머니가 신중하게 선택한 허브로 만든 목욕물, 직접 만든 아로마 오일로 하는 마사지, 그리고 이지훈의 다리에 바르는 약용 점토팩. 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이지훈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와 토착어가 섞인 오래된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치유의 노래에 여자 할머니를 돕는 데 자주 참여했던 소미가 설명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어머니는 그 전에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아주 먼 곳에서 다른 시간에서 온 거예요. 밤에는 이웃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지훈은 도시에서 익숙했던 거래적인 상호작용과는 너무나 다른 그 공동체 역학을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관찰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최준영이 그를 방문했다. 노트북과 위성 전화를 가져왔다. 그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다. 이지훈은 순자 할머니와 하루 1시간으로 통신을 제한하기로 동의했지만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장님, 어떻게 적응하고 계십니까? 최준영은 상사의 안녕을 염려하는 듯 물었다. 이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도전적이야. 생각보다 더 어려워. 원하시면 즉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그의 합리적인 존재의 모든 섬유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전 삶의 편안함과 통제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때 자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듯 그는 이제 익숙해진 다리의 저릿저릿한 느낌을 느꼈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명확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는 자신도 놀라며 대답했다. 조금 더 계속할 거야. 둘째 주에 들어서면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산의 맑은 공기 때문이거나 순자 할머니의 치료 때문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업 세계의 끊임없는 압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지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다리의 저릿저릿한 느낌은 더 자주 나타났고 더 국소적이었다. 무릎, 종아리, 발의 감각을 구별할 수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특히 강렬한 세션 동안 순자 할머니가 그의 다리에서 땅으로 뿌리가 자라나는 시각화를 지도할 때 이지훈은 비범한 것을 경험했다. 오른쪽 허벅지에 눈에 띄는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것 봤어요? 그는 세션을 중단하고 외쳤다. 내 근육이 수축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사장님의 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다스티에게 움직이는 방법. 사장님의 원래 본성. 이지훈 회의론자 과학과 숫자의 사람이었다면 그 설명을 근거 없는 신비주의로 치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증거는 그의 몸에 있었다. 수천 달러의 실험적인 치료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근육 경련 소식은 공동체에 빠르게 퍼졌다. 샘골 마을에서는 각자의 발전이 공동으로 축하되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이웃들은 전통 음식을 가져왔고 기타와 아코디언으로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이지훈은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감동시키는 축제의 중심에 서 있음을 발견했다. 왜 축하하는 겁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경련일 뿐이었는데. 그는 다른 아이들과 활기차게 춤추는 소미에게 말했다. 샘골 마을에서는 모든 승리가 축하받을 만해요. 이지훈 씨.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강해요. 이 축제 동안 이지훈은 샘골 마을 주민들을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첫날 그를 도왔던 건축업자 이성민은 심한 번아웃으로 도시 건설업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다. 최준영이 머물고 있는 작은 여관의 주인인 박정숙 할머니는 다국적 기업의 전직 임원이었지만 암 진단 후 모든 것을 버렸고 지금은 5년째 암이 완치된 상태였다. 지역 학교에서 가르치는 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산속의 같은 안식처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치유 목적 또는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지훈은 자신이 변화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를 가장 감동시킨 이야기는 축제의 조용한 순간에 한소미의 어머니인 한미경 씨가 공유한 것이었다. 베란다에 그의 옆에 앉아 달빛 아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마침내 고인이 된 남편 한동현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현 씨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지역 생산물을 이웃 도시로 운반했죠. 단순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아주 넓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빛났다. 그날 아이가 공을 쫓아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왔어요. 그는 아이를 치지 않으려고 방향을 틀었고 트럭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어요. 이지훈은 존경심을 담아 조용히 들었다. 소미는 5살밖에 안 됐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동현 씨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미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멀리 갈 꿈을 꿨다고 말했죠. 동현 씨는 그녀를 달래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지훈은 진심으로 감동하여 중얼거렸다. 한미경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때 우리는 소미의 꿈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다른 것들을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씨의 밭을 망칠 폭풍,
길에서 버려진 채 발견할 강아지, 먼 친척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순자 할머니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몇 세대마다 나타나는 오래된 재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이지훈은 여전히 타고난 회의론과 싸우며 물었다. 저는 제가 보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제 딸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이지훈 씨를 본 것처럼요. 이지훈 씨가 누구인지 알기 몇 달 전에 걷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지훈은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어느 날 최 교수님이 도시에서 가져온 잡지에서 사장님 사진을 봤어요. 그녀는 흥분해서 꽃밭을 걷는 남자라고 말했어요.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사장님을 찾아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그녀의 집착을 달래기 위해 서울로 데려가는 것에 동의했어요. 이지훈은 최준영이 발견했던 것을 기억했다. 소미는 카메라로 목격한 사건 이전에 3번이나 그의 저택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었다. 그 아이의 끈기는 인상적이었다. 왜 그녀가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요? 한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소미에게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날 밤 늦게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난 후 이지훈은 소미가 베란다 계단에 앉아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 옆에 휠체어를 대고 다가갔다. 내 어머니가 내 꿈에 대해 말해줬어.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나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소미는 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8살 생일 이후에 사장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항상 같은 꿈이었어요. 사장님이 노란 꽃밭을 걷고 있고 웃고 있는 꿈이요. 하지만 다른 슬픈 꿈도 있었어요. 어떤 슬픈 꿈? 이지훈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사장님이 온통 하얀 방에 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종이를 들고 울고 있었어요. 꿈에서 저는 사장님이 희망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 제가 사장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지훈은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 꿈은 2년 전 그가 마지막 실험 치료 결과를 받았을 때의 순간을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그 시술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완전한 실패라는 통보를 받았다. 소미야, 왜 나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니?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인데. 소녀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장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소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곳에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저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 오랫동안 사장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만 알아요. 이지훈은 침묵하며 그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되새겼다. 그의 합리적인 측면이 그 모든 것을 아이의 환상으로 치부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내면의 어떤 것, 그가 거의 의지하지 않던 직관적인 부분은 소미의 진심에 공감했다. 다음 날들은 더 많은 신체적 진전을 가져왔다. 치료 마사지 세션 동안 이지훈은 전례 없는 감각을 경험했다. 통증이었다. 약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순자 할머니가 왼쪽 다리의 특정 지점을 눌렀을 때 분명히 존재했다. 여기가 아픈가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관찰하며 물었다. 네. 그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이런 감각을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통증도 치유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경로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달이 끝날 무렵 이지훈은 점차 샘골 마을의 삶에 통합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존재는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구경거리였지만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그림이나 손으로 만든 장난감을 보여주러 왔다. 노인들은 이야기와 축적된 지혜를 공유하러 왔다. 젊은이들은 기술과 산 너머의 세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즐기고 있음을 발견했다. 강력한 CEO나 휠체어에 앉은 불쌍한 남자가 아닌 단순히 이지훈,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임시 새 주민으로 대우받는 것에는 상쾌한 무언가가 있었다. 소미는 그의 끊임없는 동반자였고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의 안내자이자 통역사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항상 지역 전통,
주민들의 이야기 또는 주변 자연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찰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장님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다. 순자 할머니가 처방한 매일 운동 중 하나를 할 때 그와 동행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점점 더 어려운 지형을 이동하여 몸통을 강화하고 다리의 순환을 자극하는 운동이었다. 어떻게 달라졌니? 얼굴이 덜 닫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웃어요. 전에는 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지우는 그 관찰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이었다. 그의 다리의 물리적 감각 외에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짊어졌던 만성적인 긴장감,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긴장감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지우는 위성 전화를 통해 김미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소식은 좋지 않았다. 경쟁사가 그의 부재를 틈타 지운 테크놀로지스의 최신 개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회사 주가가 하락했다. 이사회는 불안해했고 투자자들은 질문을 던졌으며 그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지훈 씨. 김미나는 목소리에 분명한 걱정을 담아 주장했다. 잠시라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요. 한 달 전이라면 이 소식은 즉각적인 패닉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즉시 통제권을 되찾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그러나 지금 순자 할머니의 베란다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이지우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내일 이사회와 화상회의를 준비하세요. 그가 대답했다. 좋다. 그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상황을 명확히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김미나 씨. 여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지우는 베란다에 남아 샘골 마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집들의 멀리 떨어진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평선에는 산들의 실루엣이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느꼈다. 단순한 저릿저릿한 느낌이나 경련이 아니라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모든 주의를 집중하자 그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움직임은 미미했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였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그것은 자발적이었다. 이지훈은 다시 시도했고 그 작은 발가락에 모든 의지를 집중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움직였다. 예상치 못한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어서 또 다른 눈물, 그리고 또 다른 눈물이 흘렀다. 순식간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고 수십 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았다. 몇 분 후 순자 할머니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모습이 그러했다. 말없이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는 흐느낌 사이로 속삭였다. 움직일 수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샘골 마을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멀리 떨어진 집들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베란다로 나오고 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샘골 마을은 그의 작고 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가 묻기 시작했다. 어떤 소식은 전화 없이도 퍼집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특히 좋은 소식은요. 그날 밤 태백산맥의 별 아래에서 한 달 전에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지우는 소미가 서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다리만이 아니었다. 샘골 마을에서의 두 번째 딸은 이지훈을 그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처음에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일상은 이제 그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순자 할머니와 소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을 운동과 치료에 바치고 오후에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다. 육체적인 진전은 작지만 꾸준히 계속되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후 다른 작은 움직임들이 뒤따랐다. 무릎의 미세한 굴곡, 허벅지의 근육 수축, 다리 여러 부분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는 감각, 각각의 새로운 진전은 불신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지훈은 자신의 엄격하게 통제된 삶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공존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몸은 그 자체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허브 주의백으로 치료하는 세션 동안 설명했다. 우리는 그저 몸이 항상 할 줄 알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설명은 2달 전에 이지훈에게는 너무나 단순했다. 데이터 통계, 과학적 증거를 요구했던 남자에게는. 그러나 지금의 이지훈은 다른 형태의 지식, 현실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의 점점 더 개방적인 자신을 발견했다. 육체적인 진전과 병행하여 그의 내면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한때 그의 한 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주간 임원진과의 화상회의는 이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처럼 느껴졌고, 멀리서 보면 사소하게 들리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그를 며칠 밤낮으로 깨어있게 했던 기업 위기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보였다. 경쟁사가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서 그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런 통화 중 하나를 마치고 순자 할머니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했다. 그게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요? 노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찻잔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단순한 집에서 몇 안 되는 섬세한 물건 중 하나인 찻잔이었다.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배신감, 개인적인 실패,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제는 그저 사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가가 몇 점 떨어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전체 그림을 보려면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맑은 어느 날 아침 산의 지평선이 너무나 선명해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던 그날, 이지훈은 느티나무 아래 세션 동안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이제 능숙하게 수행하는 시각화 운동을 연습하는 동안 그는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다리에 강렬한 온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이어서 일련의 규칙적인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놀라면서도 동시에 경이로워하며 물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장님의 신경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연결을 다시 확립하는 겁니다. 계속 숨 쉬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거의 10분 동안 이지훈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근육들의 비자발적인 춤을 경험했다. 마침내 멈췄을 때 그는 지쳐 있었지만 환희에 차 있었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이성민과 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그는 몇 주 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것을 시도했다. 두 남자 사이에 몸을 지탱하여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의 다리는 힘든 노력으로 격렬하게 떨렸고 혼자서는 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지만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지훈은 자신의 발로 서 있는 느낌을 경험했다. 그 소식은 마른 집불처럼 샘골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몇 시간 만에 주민들은 선물, 즉 집에서 만든 케이크, 수제 술 한 병, 지역 문양이 수놓인 자수 등을 들고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축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대했다. 마을 음악가들은 악기를 가져왔고 무용수들은 전통 춤을 선보였으며 아이들까지 작은 연극을 준비했다. 축제가 한창일 때 이지훈은 소미가 특이하게 조용히 떨어져 앉아 사색적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익힌 기술로 휠체어를 조종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왜 혼자 여기에 있니? 내 진전이 기쁘지 않니? 소미는 눈물을 머금은 채 밝은 눈으로 그에게 돌아섰다. 아주 기뻐요, 이지훈 씨.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꽤 슬프다고. 왜? 소녀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 망설였다. 곧 사장님이 떠나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약속은 3개월이었고 2달이 이미 지났다. 언젠가는 서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었다. 아직 한 달 더 여기 있을 거야, 소미야. 그리고 나중에는 방문할 수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말하지 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어린 얼굴에 담긴 오래된 눈은 현재의 너머를 보는 듯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곧 두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더 깊이 질문하기도 전에 소미를 다른 아이들과 놀러 오라고 부르는 한미경 씨에게 방해를 받았다. 이지훈은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아 공동체가 자신들의 공동 승리라고 느끼는 것을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최준영이 일찍 도착했는데
평소에 서신뿐만 아니라 지훈 테크놀로지스의 인장이 찍힌 밀봉된 봉투도 가져왔다. 이게 뭡니까? 이지훈은 이사회 통신의 공식 패턴을 알아보며 물었다. 최준영은 불편해 보였다. 개의사회는 어제 비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장님. 그들은 회사 리더십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봉투를 열고 내용을 재빨리 읽었다. 단어들은 정중했고 기업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사회는 그가 명예회장 역할을 맡고 현 CEO가 임시 CEO로 승진하며 결과에 따라 영구적인 직책을 맡을 가능성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가 직접 설립한 회사의 운영 지휘권에서 그를 부드럽게 제거하고 있었다. 언제 도착했습니까? 문서는 어제 오후에 승인되었습니다. 즉시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산악 지역의 폭풍으로 위성 연결이 불안정했습니다. 이지훈은 문서를 다시 읽으며 분명히 경험해야 할 분노, 분개, 배신감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놀랍게도 그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다. 사장님께서는 너무 침착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최준영은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이지훈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최준영 씨, 저는 이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바라기도 했을 겁니다. 사장님,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제 정체성이 회사와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지훈이 지운 테크놀로지스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으로 마을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제가 누구인지 알아낼 때인 것 같습니다. 최준영은 이지훈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여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어리둥절한 듯했다. 사장님은 그 결정을 이에 제기하지 않으실 겁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아니요. 이지훈은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조건을 수락할 겁니다. 저는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계속 남겠지만 이제 운영권을 넘겨줄 때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최준영이 그의 얼굴에서 거의 본 적 없는 진정한 미소였다. 게다가 이제는 다른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날 늦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최근 수확한 커피콩을 선별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지훈은 그 소식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되짚어 보았다. 과거의 이지훈이라면 그것을 재앙, 공개적인 굴욕, 중요한 모든 것의 끝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지훈은 열리는 가능성들을 볼 수 있었다. 소미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일을 도왔다. 그녀가 말하기 전까지 몇 분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일했다. 사장님, 오늘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셨죠? 질문이 아니었다. 이지훈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사실 좋지 않은 소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회사의 리더십에서 나를 물러나게 하고 있어. 소미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콩을 선별했다. 그리고 기분은 어떠세요? 이상하게도 자유로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여러 생애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한 미소였다.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지훈은 그 단순하지만 깊은 말들을 숙고했다. 소미야, 어제 네가 내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두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 무슨 뜻이었니? 우피지ken 우리가 오제몬에서 마마. 소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사장님은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샘골 마을에 오셨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치료하고 계세요. 사장님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결정해야 할 거예요. 항상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지훈이 더 깊이 질문하기도 전에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는 순자 할머니에게 방해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보통 차분했지만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다.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녀는 근처 벤치에 무겁게 앉으며 알렸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지훈은 그녀의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오늘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소미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소미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치료의 강도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느티나무 아래 아침 세션은 이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순자 할머니는 이지훈을 점점 더 깊고 복잡한 시각화로 이끌었다.
오후는 강렬한 마사지, 약용 점토팩, 그리고 숲의 향기로 그의 피부를 가득 채우는 허브 주의백으로 하는 긴 목욕으로 채워졌다. 밤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이지우는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 갈린 길, 열리고 닫히는 문,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가 자유롭게 걷는 노란 꽃밭을 꿈꿨다. 이러한 강화의 신체적 결과는 곧 나타났다. 일주일 후, 특히 강력한 세션 동안 이지훈은 처음으로 의지적인 움직임으로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있었다. 이틀 후 왼쪽 다리도 비슷하게 반응했다. 평생 동안 사용하지 않아 위축된 그의 근육은 그를 지탱하기에는 너무 약했지만 신경학적 통제가 부인할 수 없이 돌아오고 있었다. 놀랍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지훈의 진전을 과학적인 관심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기존 의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불가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다리에 연고를 바르면서 대답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할 때까지는 그저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이지훈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이었고 물었다.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이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까? 노인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유일한 한계는 사장님 스스로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이지훈은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놀라운 신체적 진전뿐만 아니라 샘골 마을에서의 시간에 피할 수 없는 끝 때문이기도 했다. 3개월의 약속이 끝나가고 있었고 결정이 내려져야 했다. 특히 의미 있는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그를 다른 산책에 초대했다. 이성민과 마을의 다른 2명의 건장한 남자의 도움으로 이지훈의 휠체어는 산의 작은 고원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을 따라 운반되었다. 노력은 상당했지만 보상은 웅장했다. 그곳에서 샘골 마을 전체를 볼 수 있었다. 집들은 작은 보석처럼 짙은 녹색에 점점이 박혀 있었고 강은 오후의 태양 아래 은빛으로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으며 주변 산들은 코발트색 하늘에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제가 본 곳 중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지훈은 진정으로 감탄하며 인정했다. 이곳은 꿈의 전망대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근처 평평한 돌에 앉으며 설명했다. 우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늘이 땅에 가장 가깝게 느껴져서 꿈이 현실이 될 힘을 더 많이 가진다고 믿습니다. 이지훈은 고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소미를 바라보았다. 그룹과 함께 올라온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녀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고 그녀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하군요. 그렇죠. 그가 말했다. 모든 아이가 그렇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소미는 조상의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녀의 감수성은 우리 가문에서조차 드뭅니다. 당신의 가문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치유사 여성들의 끊어지지 않는 혈통에서 왔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는 이 산의 원주민 부족인 포리족 원주민이었습니다. 포르투갈계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민족의 지식을 살아있게 유지했습니다. 그 지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미가 그 혈통의 다음입니까? 그녀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렇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이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사장님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이 신성한 곳으로 사장님을 데려온 것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지훈 씨, 사장님의 치유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그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치유는 개인적인 안도감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집니다. 샘골 마을이 사장님에게 걷는 능력을 돌려주고 있다면 그것은 사장님이 걸어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무엇이 될까요? 이지훈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그는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평생 동안 걷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었고 거의 신화적인 목표였으며 세상의 눈에 그를 규정했던 장애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정말로 그 능력을 되찾는다면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항상 만약에 대해 생각했지 무엇을 위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해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숙고해야 할 질문입니다. 샘골 마을에서의 사장님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 곧 어디로 갈 것인지 뿐만 아니라
누가 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이지우는 그 질문의 무게에 직면했다. 그는 자신의 치유로 무엇을 할까? 서울로 돌아가서 회사 통제권을 되찾고 중단되었던 삶을 재개할까? 아니면 샘골 마을에서 경험했던 내면의 변화를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동안 그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불렀다. 소미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다. 사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 그녀는 다가와 손으로 제본된 작은 책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었다. 사장님을 위해 제가 만들었어요. 이지우는 조심스럽게 책을 열었다. 그것은 소미의 아이 글씨로 가득 채워진 일기였다. 각 페이지는 샘골 마을에 도착한 이후 그의 진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었다. 첫 저릿저릿한 느낌, 첫 경련, 첫 자발적인 움직임. 각 기록 옆에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컬러 그림이 있었다. 아름다워, 소미야. 그는 그 선물에 진심으로 감동하여 말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겨보세요. 그녀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반짝이며 요청했다. 이지훈은 순종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림 하나만 있었다. 그 자신, 지지 없이 서서 노란 꽃밭에 있는 모습, 소미의 반복되는 꿈과 정확히 같았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아직 아니에요. 소미는 동의했다. 하지만 일어날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의 신체적 상태가 얼마나 더 나아지든 그는 샘골 마을을 완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어떻게든 그는 이 두 개의 겉보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세계, 즉 샘골 마을과 서울, 단순함과 복잡함, 존재와 행함을 통합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그 생각과 함께 그는 깊이 잠들었고 다시 한번 노란 꽃밭을 꿈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소미가 그의 옆에서 걷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손에 쥐어 있었으며 그를 지평선의 황금빛 빛으로 이끌고 있었다. 사흘 동안 샘골 마을을 무자비한 폭풍이 강타했다. 폭우는 흙길을 진흙강으로 만들었고 울부짖는 바람은 나무들을 뿌리째 뽑으려는 듯 흔들었으며 번개는 검은 하늘을 불규칙하게 갈랐다. 그해 이맘때에는 이례적인 폭풍이었고 너무나 강해서 마을의 노인들은 수십 년 만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먹구름이 자연광을 가로막아 낮에도 양초와 등불이 켜져 있었다. 평소에도 불안정했던 전력 공급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공동체 발전기는 보건소와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되어 있었다. 이지훈은 방창문을 통해 비를 바라보며 밖의 자연적인 혼돈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거의 3개월 동안 샘골 마을에 있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곳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자연의 리듬, 태양과 비, 심고 거두는 순환과의 연결은 그에게 시간과 삶에 대한 다른 이해를 일깨워 주었다. 특히 강한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고 창문이 진동했다. 몇 초 후 소미가 등불과 여분의 담요를 들고 문에 나타났다. 할머니가 이걸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밤이 더 추워질 거예요. 그녀는 접힌 담요를 침대 위에 놓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이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거의 3개월 동안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미는 그에게 말을 걸 때 그 흥미로운 격식과 친밀함의 혼합을 유지했다. 사장님이라는 말은 결코 버리지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듯 애정을 담아 발음되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비의 강도에 대해 걱정은 되지만 괜찮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등불의 황금빛을 반사했다. 할머니는 이것이 재탄생의 폭풍이라고 말씀하세요. 낡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는 사물을 시적으로 보는군요. 이지훈이 말했다. 시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소미는 아이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대답했다. 이 비가 그치면 샘골 마을에는 많은 것이 변할 거예요. 사장님의 삶에도요. 이지훈이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더 깊이 질문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순자 할머니의 부름에 방해를 받았다. 소미는 달려가 응답했고 그는 다시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졌다. 육체적인 진전은 계속해서 놀라웠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성민이 만든 임시 평행봉의 도움으로 이지훈은 점점 더 오랫동안 일어설 수 있었고 지지대를 잡고 비틀거리는 몇 걸음을 걷기까지 했다. 수십 년간의 비활동으로 위축된 그의 근육은 극심한 통증으로 저항했지만
이 통증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그의 몸이 실제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수년 동안 그의 상태를 지켜본 도시 의사들은 그의 현재 상태를 보면 경악할 것이다. 사실 이지훈은 자신의 진전 과정을 담은 몇몇 비디오를 녹화했지만 당분간은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일부는 이러한 변화를 과학적인 검토에 노출시키면 무언가가 깨지고 어떤 마법이 사라질까 두려워했다. 그가 항상 그랬듯이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비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샘골 마을은 그에게 비합리적인 지혜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비는 더욱 강해져 진정한 열대 폭풍으로 변했다. 저녁 식사는 거실에서 촛불 아래에서 제공되었고 단순하지만 위안이 되는 음식들이었다. 허브를 넣은 진한 야채 수프, 아직 따뜻한 집에서 만든 빵,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폭풍우 치는 밤에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허브차였다. 고립되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알렸다. 그녀는 오후 내내 작은 공동체 창고에서 식료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도시로 가는 길은 산사태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성민과 몇몇 남자들이 길을 뚫으려 했지만 돌아와야 했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샘골 마을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집에 위험은 없습니까? 이지훈은 그가 사랑하게 된 공동체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샘골 마을의 건물들은 폭풍에 견디도록 지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 조상들은 각 집의 위치를 잘 선택하여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미경 씨가 소미의 밀린 숙제를 돕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이지훈을 자신의 뒤편 작은 방으로 불러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곳은 그가 이전에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공간이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고 벽에는 수십 개의 병, 말린 허브팩, 오래된 책들이 순자 할머니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양초 수정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 작은 제단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곳의 향기는 강렬했다. 허브 약초의 복잡한 혼합으로 공기가 거의 굳어버린 듯했다. 앉으세요. 그녀는 자신은 낡은 등나무 안락 의자에 앉으면서 단순한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그를 초대했다. 이지훈은 순종하며 치유사의 그 사적인 공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다. 이지훈 씨, 우리는 함께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며칠 후면 우리가 합의한 3개월이 끝납니다. 네. 그는 다가오는 이별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동의했다. 하지만 영원한 작별은 아닐 겁니다. 계속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촛불에 빛났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곳에서 맺은 인연은 거리에 의해 끊어지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사장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노력으로 일어섰다. 조각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창문 아래 놓인 작은 어두운 나무 궤짝으로 향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열쇠로 궤짝을 열고 안에서 시간으로 누렇게 변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락 의자로 돌아오며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지훈은 호기심을 가지고 봉투를 받았다. 붉은색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주름진 종이는 매우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허락을 구하듯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여세요. 그녀가 격려했다. 그것은 사장님의 정당한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문서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지훈은 봉인을 뜯고 안에서 섬세하고 정교한 필체로 덮인 몇 장의 오래된 종이를 꺼냈다. 다른 시대의 전형적인 필체였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오래됨을 드러내는 몇몇 표현과 문법 구조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첫 줄을 눈으로 훑으며 물었다. 사장님의 증조 할머니 이선아 씨가 쓴 편지입니다. 한선아로 태어났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이지훈은 거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제 증조 할머니요? 한 씨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이지훈 씨. 소미가 사장님 꿈을 꾸고 사장님이 처음부터 샘골 마을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피에는 이곳에 뿌리가 있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이지훈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1924년 날짜가 찍혀 있었고 언젠가 돌아올 나의 후손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안에서 이선아는 자신이 샘골 마을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 존경받는 치유사의 딸이자 작은 커피 생산자의 딸이었음을 이야기했다. 17세 샘골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생산물 구매를 협상하던 서울의 젊은 상인 이정우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말했다. 우리는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지우는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제가 제 뿌리와 치유의 재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저는 이정우와 함께 서울로 떠났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이선아가 도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산과 조상의 지식을 그리워했음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아들, 즉 이지훈의 할아버지에게 식물의 특성과 땅과의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며 일부 전통을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했다. 하지만 도시는 더 강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제 아들은 미래 진보 물질을 향해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가 시골 사람의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뿌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아마도 제 세대나 다음 세대가 아닐지라도 결국 이씨 가문의 누군가가 샘골 마을의 부름을 느끼고 영적인 유산을 되찾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읽기를 멈췄다.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끼고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가 조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맞춰져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림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저와 이 이야기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그는 연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소미가 사장님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소미의 꿈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종류의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성씨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소미가 보여준 잡지에서 사장님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이선아의 특징, 같은 눈, 같은 단호한 턱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지훈은 말을 찾고 있었다. 그의 합리적인 마음은 세상에 대한 그의 논리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놀랍습니다, 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계속 읽으세요. 더 있습니다. 이지훈은 편지로 돌아가 이선아가 막연한 희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통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치유의 재능과 특정 신체적 어려움, 특히 다리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다. 제가 떠날 때 어머니는 제가 조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편지에 쓰여 있었다. 다음 세대는 제가 버린 길을 걸을 수 없는 약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쓰라린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예언이었을까 두렵습니다. 제 손자는 이미 하체의 약함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 의사들은 원인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지훈은 놀라 눈을 들어 올렸다. 그의 할아버지는 실제로 노년에 다리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항상 노화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하반신 마비는 아니었지만 심각한 다리 순환 장애를 겪었고 결국 그것이 그의 사망에 기여했다. 제 병이 일종의 가족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회의적인 측면이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저주가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단절입니다. 힘을 주는 뿌리와의 분리입니다. 이선아는 샘골 마을을 떠날 때 중요한 연결을 끊었고 그 단절은 세대에 걸쳐 울려 퍼져 육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치유는 그 연결의 재확립입니다. 사장님의 몸은 말 그대로 자신의 기원과 다시 연결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작은 창문을 통해 폭풍을 바라보았다.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지훈은 페이지를 넘겨 계속 읽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선아는 결국 그 단어들을 발견할 후손에게 직접 말했다. 이 편지를 읽는 이에게 만약 당신이 샘골 마을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면 그것은 피의 부름이 마침내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핍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필수적인 무언가가 상실되었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끊어진 연결의 재확립, 당신의 완전한 유산의 수용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완전히 인식할 때 당신의 발걸음은 다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편지는 이지훈이 즉시 알아본 식물의 자세한 그림으로 끝났다. 그것은 순자 할머니와 함께 매일 세션을 했던 느티나무 주위에 풍부하게 자라는 바로 그 식물이었다. 노란 나팔꽃이군요. 그는 치료 중에 배웠던 이름을 기억하며 말했다. 네, 샘골 마을의 전통에서 그것은 잃어버린 길의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선아는 모든 치료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장님의 회복에 필수적인 식물입니다. 이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그 계시들의 충격을 흡수했다. 그의 평생은 그가 의미 있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저 자신의 제국을 세운 사람, 자신의 노력과 지능에 전적으로 성공을 빚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과 지식을 가진 고대 혈통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동시에 혼란스럽고도 깊이 위안이 되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왜 도착했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오래된 눈은 지혜로 빛났다. 사장님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사장님의 마음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샘골 마을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을 통해 그것과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통찰력 있는 관찰을 인정했다. 3개월 전 샘골 마을에 도착했던 이지훈이라면 그 이야기를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조작적인 시도, 어쩌면 돈을 갈취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아직 답보다 질문이 더 많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소민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왜 그녀가 특히 저를 꿈꿨습니까? 소민은 제 직계 손녀입니다. 사장님께서 이선아의 증손자인 것처럼요. 피해 유대는 강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희석되었더라도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 제 어머니보다도 시각적 재능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렬한 천둥 소리가 작은 집을 흔들었고 이어서 밖에서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긴장한 얼굴로 재빨리 일어섰다. 폭풍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지훈은 발견한 모든 것을 여전히 처리하면서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따라 거실로 갔고 그곳에서 한미경 씨와 소민은 걱정스러운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씨 집 근처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한미경 씨가 알렸다. 이성민과 다른 남자들이 구조물에 닿았는지 확인하러 가고 있어요. 밤은 샘골 마을 전체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으로 변했다. 끊임없는 비로 강물이 위험하게 불어나 강변에 가까운 집들을 위협했다. 여성과 아이들이 더 견고한 건물에 피신하는 동안 남자들은 물의 흐름을 바꾸고 보호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이지훈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로 인해 육체적으로 도울 수 없었지만 그의 좌절감을 전략적인 행동으로 전환했다. 그의 공학 지식과 공동체에서 얻은 존경심을 사용하여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임시 지휘센터를 만들어 노력을 조율했다. 이 지점에 방어벽을 세우면 그는 이성민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에게 대략적인 지도를 그리며 설명했다. 주요 흐름을 가장 취약한 집들에서 멀리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끝없는 밤 동안 함께 일하면서 샘골 마을 주민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아침이 마침내 찾아와 폭풍이 잠시 멈추었을 때 피해는 놀랍도록 적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구조적 손상도 거의 없었다. 주로 공동체의 조직력과 빠른 계획 덕분이었다. 이지훈은 공동체가 초기 청소 및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장 큰 기업적 성과에서도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부심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진정한 일부라고 느꼈다. 정상에 고립된 지도자가 아니라 집단 유기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아침 중반에 그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그는 밤새 잠을 설친 후 지쳐 베란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의 다리에 강렬한 저릿저릿한 느낌이 올라왔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다.
마치 전류가 모든 근육, 모든 신경, 모든 섬유를 통과하는 것 같았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휠체어 팔걸이에 몸을 지탱하고 위로 밀어 올렸다. 완전히 놀랍게도 그의 다리가 그의 체중을 지탱했다. 떨리고 불안정하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약했지만 지탱했다. 그는 혼자서 처음 일어설 때 외에는 지지 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은 그의 무릎이 꺾이고 베란다 난간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전까지 단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다. 그의 성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지훈은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다. 근처 창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한 소미는 흥분과 눈물로 빛나는 눈으로 달려나왔다. 성공했어요. 제가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몇 분 만에 그 소식은 샘골 마을에 퍼졌고 순자 할머니의 집은 다시 한번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이번에는 폭풍에 맞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모두의 것이 된 개인적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아직 복구 작업으로 진흙투성이인 많은 주민들의 포옹과 축하를 받으면서 이지훈은 순자 할머니가 치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말했던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의 몸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 연결성, 참여의 능력이 깨어나고 있었다. 폭풍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지만 생명력과 연대로 활기 넘치는 샘골 마을을 바라보며 이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곳을 떠날 때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지훈이 샘골 마을을 떠나 변화의 3개월을 보낸 지 1년이 지났다. 화창한 봄날 아침이 발가와 태백산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계절의 완전한 순환을 축하하는 듯했다. 기억에 남을 폭풍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된 마을은 생생한 색상으로 빛났다. 만개한 개나리, 푸른 작물, 주민들의 개성을 반영하는 흙빛과 생생한 색상으로 새로 칠해진 집들, 작은 일행이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맨 앞에서 이지훈은 손으로 조각한 지팡이에 의지하여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그의 옆에서는 소미가 가끔씩 폴짝폴짝 뛰었고 11살의 에너지를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친구의 더 절제된 속도에 맞추려 노력했다. 바로 뒤에서 최준영과 김민아가 선물과 식료품 바구니를 들고 따라오며 옛 상사이자 현 친구의 신체적 진전에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은 지난번보다 훨씬 잘 걷고 계세요. 소미는 이지훈의 자유로운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더 가파른 구간에서 그를 지지하며 말했다. 거의 절뚝거리지 않으세요? 이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숨을 고르게 했다. 주 3회 물리치료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운동 덕분이야. 그리고 네가 매달 보내주는 약초도. 할머니는 사장님이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훈련이 잘 된 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지. 그는 아래로 펼쳐진 마을,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마침내 광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샘골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연례 수확 축제를 위해 모여 있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었고 그 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흰 머리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채 따뜻한 포옹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내 아들. 그녀는 경험 많은 눈으로 그를 살피며 말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구나.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지훈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 해의 수학 축제는 또한 이선아 이지훈 공동체 센터의 공식 개관식이기도 했다. 단순하지만 기능적인 건물들로 이루어진 이 단지에는 통합 건강 클리닉, 위성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도서관, 그리고 민족식물학 연구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새로 설립된 이지훈 재단이 자금을 지원한 이 프로젝트는 이지훈이 1년 전 샘골 마을을 떠나면서 자신이 받은 모든 것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의 이행이었다. 사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센터의 운영관리자가 된 이성민이 그들을 시설로 안내하며 물었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지훈은 공동체의 작업에 진정으로 감탄하며 대답했다. 여러분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개관식은 단순했지만 감동적이었다. 공동체 지도자들과 재단 대표들의 짧은 연설 후
이지훈은 상징적인 리본을 자르도록 초대받았다. 소미와 함께 그는 지팡이 없이 마지막 몇 걸음을 내디뎠다. 상당한 노력이었지만 누구에게도 간과되지 않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100년 전 이 마을을 떠났던 저의 증조 할머니, 한선아로 태어난 이선아 씨를 기리며, 그리고 마침내 순환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온 그녀의 피를 기리며, 그는 감정에 목이 메어 외쳤다. 이 센터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이 아니라 제가 결코 완전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에게 걷는 능력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돌려준 이 장소와 사람들에게 진 빚으려. 그의 말에 감동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소미가 자발적으로 그의 허리를 껴안자 많은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제 어렵게나마 분명한 결단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강력한 사업가의 모습이 1년 전 불가능한 메시지를 들고 그의 대문에 나타났던 작은 소녀 옆에 서 있는 모습은 강력한 상징이었다. 나중에 개관식에 이어진 공동체 점심 식사 중에 이지훈은 순자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찾았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치유 세션을 가졌던 바로 그 느티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앉아 그들은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연구실은 할머니가 요청하신 모든 것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최고의 현미경, DNA 시퀀싱 장비, 모든 것이요. 그리고 할머니의 지식을 문서화하기 위해 대학에서 2명의 민족 식물학자를 고용했습니다. 전통과 발견에 대한 샘골 마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할머니가 지정하신 대로 정확하게요.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지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세대의 노력이 저와 함께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미가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나갈까요? 이지훈은 멀리서 다른 아이들과 노는 소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노인의 입가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소미는 그녀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재능은 있지만 저와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컴퓨터에 그녀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셨나요?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어떻게 흡수하는지요.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소미의 기술에 대한 타고난 재능에 감탄하여 그녀에게 개인 프로그래밍 수업을 지원했다. 마치 그녀가 복잡한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탐색하며 다른 사람들이 단지 분리된 코드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연결을 찾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타고난 프로그래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머릿속으로 전체 시스템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능입니다. 다르게 발현될 뿐이죠. 순자 할머니가 설명했다. 제 시대에는 식물과 기도문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대에는 아마도 알고리즘과 네트워크를 통해 표현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연결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지훈은 그 매혹적인 관점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여정 자체도 겉보기에는 상반되는 세계들, 즉 기술과 전통, 도시와 시골, 유형과 무형의 통합이었다. 아마도 소미는 그 진화의 다음 단계를 대표할 것이다. 기술 이야기인데 그가 화제를 바꾸며 계속했다. 인터넷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문화적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웃었다.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젊은 소리였다. 이지훈 씨, 아직도 우리를 시간에 갇힌 공동체로 보십니까? 샘골 마을은 항상 적응했고 항상 새로운 것을 옛 것과 통합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통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의 진실을 인정했다. 샘골 마을은 결코 정적인 전통주의의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속도로 진화하며 새로운 영향을 흡수하면서도 본질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이지훈 씨는요? 순자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살피며 물었다. 두 세상 사이의 균형을 찾았습니까? 그것은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의 핵심을 건드리는 깊은 질문이었다. 샘골 마을을 떠난 후 이지훈은 떠났던 같은 남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 내 자신의 역할을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락했고 그의 에너지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주로 한국 전역의 전통 치유, 지식을 보존하는 이지훈 재단과 녹색기술 및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 설립이었다. 그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팔렸고 이제
그는 서울 외곽의 더 소박한 집과 샘골 마을 입구에 구입한 작은 부지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두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쉽습니다. 도시의 급박한 리듬과 왜곡된 가치관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도전, 사업의 아드레날린이 그리운 날도 있습니다. 완벽한 균형은 없습니다, 이지훈 씨. 매일 우리가 재창조하는 가능한 균형만이 존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산악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자신의 중심, 출발점과 돌아올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물리적인 장소에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목적에서 찾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제 중심을 찾았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사장님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소미에게 방해받았다. 그녀는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들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이지훈 씨 와서 보셔야 해요. 최 교수님이 학교 아이들과 발표회를 준비했어요. 중앙광장에는 작은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곧 그것이 샘골 마을의 역사를 최초의 원주민 주민들부터 현대의 도전까지 이야기하는 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임원처럼 옷을 입은 소미는 걷지 못하는 도시 남자 이지훈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소년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학을 대표했다. 이 인물들과 샘골 마을 전통의 수호자를 대표하는 아이들 사이의 대조는 동시에 코믹하면서도 깊이 의미심장했다. 연극의 절정은 진짜 치유사와 똑같은 스카프를 두른 약 7세 소녀가 연기하는 작은 순자 할머니가 엄숙하게 선언할 때였다. 진정한 치유는 약초나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와 다시 만나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여정을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표현한 그 연극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옆에서 지난 1년 동안 그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본 김미나가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발표회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소미는 무리에서 나와 임시 마이크에 다가갔다. 이 이야기는 이지훈 씨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광장에 울려 퍼지게 말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서 어디로 갈지 알기 위한 것이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땅에서 깨진 것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의 말에 존경스러운 침묵이 뒤따랐고 이어서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깊이 감동한 이지훈은 그 나이를 초월하는 지혜를 소녀에게서 인정하며 특히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다. 남은 하루는 축하로 흘러갔다. 음식은 나누어졌고 음악은 연주되었으며 전통춤은 점차 석양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공연되었다. 이지훈은 육체적인 피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존중하기 위해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샘골 마을은 수제 등불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모닥불의 빛 아래에서 변모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수수부꾸미와 치즈빵의 향과 섞여 모든 사람을 감싸는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지훈은 몇 달 동안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성민과 최 교수님의 신중한 도움을 받아 그는 광장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증조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노란 나팔꽃이 야생으로 풍부하게 자라고 있었다. 보름달이 산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들판을 은빛으로 물들여 꽃들이 땅에 떨어진 작은 별처럼 보이게 했다. 이지훈은 지팡이에 몸을 단단히 지탱하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보네. 그는 얼굴의 모든 선에 분명한 결단력을 담아 대답했다.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이지훈은 지팡이를 땅에 박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불확실하고 비틀거렸지만 지지대 없는 발걸음이었다. 소미의 꿈처럼 1년 전 그에게 선물했던 작은 일기장에 그녀가 그린 그림처럼 정확히 그러했다. 그가 노란 꽃밭을 천천히 가로지르면서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발 아래 불규칙한 지형을 느끼면서 우아하거나 쉬운 걸음걸이는 아니었다.
각 발걸음은 완전한 집중을 요구했고 정복된 각 미터는 수십 년간의 부동에 대한 승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였다.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처럼 오랫동안 잊혀졌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근육의 떨림처럼 실제였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작은 군중은 존경스러운 침묵을 지키며 매번의 새로운 발걸음에 숨을 죽였다. 이지훈이 마침내 작은 들판을 가로질러 걸음을 마치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소미가 시작한 한 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곧 모든 참석자들이 뒤따랐다. 그 순간 태백산맥의 달빛 아래 노란 나팔꽃밭 한가운데서 자신의 발로 서 있던 이지훈은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의 중심, 그가 출발하고 항상 돌아올 곳은 서울이나 샘골 마을이 아니었고 그의 옛 기업 정체성이나 새로 발견된 가족 유산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요소들의 교차점, 겉보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세계들이 만나 기적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정확한 지점이었다. 소미가 그에게 달려왔고 그녀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빛났다. 성공했어요. 제 꿈처럼요. 이지훈은 힘들게 몸을 숙여 소녀의 눈높이에 맞췄다. 니호데 어부니아 소미야.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심지어 나조차도 믿지 않을 때 네가 믿어줬기 때문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순진한 아이의 모습과 조상의 지혜가 결합된 미소였다. 제 다리를 고친 건 제가 아니에요, 이지훈 씨. 사장님 자신이에요. 저는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날 밤 메인 모닥불 주위에서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이지훈은 불꽃에 비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위엄있고 차분한 순자 할머니, 김미나와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한미경 씨, 최준영에게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이성민, 다른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소미, 그들은 그를 통해 충돌했고 이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을 창조하며 서로 얽히기 시작한 두 세계였다. 이선아 이지훈 공동체 센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미 전통 지식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할 기술학교, 샘골 마을의 장로들에게 배우기 위해 대학 연구원들을 데려올 교환 프로그램, 지역의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터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더 중요하게는 모델이 개발되고 있었다.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하고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지, 전통 공동체가 본질을 잃지 않고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과 집단 모두의 진정한 치유가 단편화가 아니라 통합에서 온다는 살아있는 예시였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오면서 샘골 마을이 점차 침묵 속으로 잠겨들 때 이지훈은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다. 그의 진전은 놀라웠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결과 없이 긴 산책을 할 수는 없었고 그날은 육체적으로 특히 힘들었다. 더 이상 필수적인 목발이 아니라 신중한 보조 도구인 지팡이에 다시 의지하며 그는 노란 나팔꽃밭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달빛 아래 잠들어 있는 그 꽃밭을, 그 단순하지만 깊이 의미 있는 공간에서 100년의 순환이 완성되었다. 여러 세대 전의 선택으로 분리되었던 한 씨와 이 씨의 피가 화해했다. 시간으로 누렇게 변한 편지에 새겨진 이선아의 예언이 실현되었다. 한 후손이 영적인 유산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다리가 치유된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이지훈은 진정한 여정은 아직 그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생각했다. 배울 것이 많고, 만들 것이 많고, 오랫동안 오해의 벽으로 분리되어 살았던 세계들 사이에 세워야 할 다리가 많았다. 그러나 그날 밤 태백산맥의 별 아래 샘골 마을이 그의 주위에서 조화롭게 숨쉬는 가운데 이지훈은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초월하는 확신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었고 항상 자신의 운명이었던 길을 말 그대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야기 끝.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지훈과 소미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재연결, 치유, 그리고 발견에 대한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말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와 같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왼쪽 링크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저희는 삶의 복잡성,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변화를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험과 어떻게 공명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